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회계와 재무정보회의의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재무 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고요.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고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고 활동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부채 비율, 유동부채 비율, 비유동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유동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익성은 매출 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 ROE, ROA 이런 것들을 산출해 보면서 그 기업의 수익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은요. 전기 대비 단기에 매출액이 늘어났느냐, 영업이익이 늘어났느냐, 수익이 늘어갔느냐 이런 이제 증가율을 산출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활동성은 자,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순운전자본 회전율, 유형자산 회전율. 그래서 매출액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몇 %인지를 보면서 저 기업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포털 사이트에서 이 재무 비율을요, 그냥 쉽게 산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페이 증권에 들어가 가지고요. 본인이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을 검색해 본 다음에 투자 분석 항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성을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한 다양한 비율들, 뭐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 유동부채 비율, 비유동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HMM의 자,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죠. 자, 매출 총이익률은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였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높아야 되겠죠. 순이익률은 이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요. 에비타 마진율은 이제 에비타를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ROE는요. 단기 순이익을 이제 자본 총계로 나눈 건데 전과 이제 단기의 평균으로 이제 나눈 거고요. ROA는 단기 순이익을 자산 총계로 나눈 겁니다. 보니까 HMM이 2018년도 12월 달에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5%였는데요. 꾸준하게 늘어가서 2022년도에 56.2%까지 이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였던 것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대비 이제 단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OA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ROE, ROA, ROIC 이러한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요.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주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겠죠. 내가 투자한 돈 대비 도대체 그 기업이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였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지난 1년 기간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이걸 나타낸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ROE는 단기 순이익을 이제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영 효율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해당 기업의 ROE가 타 기업이나 타 업종보다 낮다. 그럼 해당 기업이나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ROA는 총 자산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차입 자본까지 합친 총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OE보다는 이제 보다 확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부채까지 고려해서 기업이 이제 이익을 잘 창출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영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했는지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ROIC는요, 투하 자본 이익률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투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본 플러스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투하자본 이익률은 이제 세후 영업이익을 이제 투하자본으로 나눈 건데요. 투하자본 대비 수익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냐 이걸 이제 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ROIC를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ROIC가 세후 영업이익을 투하자본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영업이익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영업에 들어가는 이제 자본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ROIC가 높아지겠죠. 이 ROIC를 활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이익이 나오지 않는 비효율적인 자산이 있다. 매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 채널에 묶인 돈을 회수해가지고 높은 효율을 내고 있는 영업망에 투자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한 신규 상품보다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에 이제 많은 이익 비중을 유지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ROIC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캐시카우, 즉 성장률이 낮지만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여하게 되니까 실제 이제 올바르게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잘 투자한 것도 인내하지 못하고 손절해 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비타 마진율입니다. 에비타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이자, 세금, 무형자산의 상각 전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운용 수익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 구조와 운용 효율성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무형자산의 상각 정책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고 그 기업이 순수하게 운용 성과를 잘 내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타 마진율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회사나 산업 간의 이제 비교가 용이해지고요. 투자자들이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간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영진이요. 내부 운영 전략과 비용 관리 전략을 평가할 때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증권에 들어가서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분석을 눌러가지고요. 수익성을 누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죠.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에비타 마진율, ROE, ROA, ROIC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좀 떨어졌구나 추세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에비타 마진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ROE가 보게 되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21년도에 20%, 2022년도에 24%에 달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ROA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ROE가 ROA보다 높은 것은요. 결국 이제 부채를 끌어와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MM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성장성 지표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기 대비 단기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증가했느냐, 즉 성장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다가 쭉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이자 보상 비율, 금융 비용 부담률이 있는데 일단 부채 비율은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본 대비 부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296%에 달했던 게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72%,
2012년도에 25%까지 이제 줄어들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재무 구조가 튼튼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동 비율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을 1년 내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로 나눈 것이죠. 당연히 이제 100%가 넘어가야 될 겁니다. 2018년도에 158%였는데 이게 84%, 77%로 줄어들어 있던 것이 2021년 이후에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된 게 보이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이제 영업이익을 영업 외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일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기업이 이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 보상 비율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재무 안정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적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이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때는 뭐 이자도 못 갚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MM 기준으로 활동성 지표를 확인하게 되면요. 총 자산 회전율, 자기 자본 회전율, 순 운전 자본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자산 총계로 이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자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매출을 잘 올렸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총 자산 회전율이 사실은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뭐 1도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이제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자기 자본 회전율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자본 총계로 나눈 것이고 매출액을 이제 순운전 자본으로 나눈 것이 이제 순운전 자본 회전율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수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순운전 자본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매출액을 잘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뭐 EPS, PER, BPS, PBR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만약에 EPS가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익을 한 주당 이익을 많이 창출했다라는 거니까 배당 여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PER은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주당 수익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한 주당 이익에 도대체 몇 배로 그 주식을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PER이 낮다면 회사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BPS는 주당 순자산 가치인데요. 자, 순자산을 유통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순자산을 한 주당 얼마인지 이런 가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BPS가 높다면 뭐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들은 이제 손해를 좀 덜 수 있을 거고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BPS로 나눈 건데요. 기업의 순자산 대비 한 주당 주가가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BR이 낮다. 그러면 이제 장부 가치보다는 이제 주가가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HMM은요, 제가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잘 봤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주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투자를 했었는데 HMM이요, 이제 예전이면 현대상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HMM으로 사명을 변경을 한 것이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실제 뭐 2013년도에 98,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뭐 크게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HMM의 이제 그 당시 개요를 보게 되면 설립일은 1976년이고요. 상장일은 1995년입니다. 자본금은 1조 5,920억 원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자산 총계는 7조 2,278억 원이었습니다. 자, HMM의 미션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류 회사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고객의 화물을 가치 있게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객 화물의 가치를 증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화물을 적기에 정확한 장소로 안전하게 운송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미래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화와 자원을 이제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망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또 회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0년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HMM의 주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여가 돼가지고 이제 주요 기관들이 이제 주주였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이 12.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한국해양진흥공사 4.4%,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7.7%, 교직원공제 2.4%, 증권금융 2.2% 이런 형태로 이렇게 주주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재무 건전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였죠. 유동 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동 비율은 100%가 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단기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동 비율이 2017년도에 204%였는데 쭉 떨어져 가지고 62%에 불과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년 내에 발생할 부채를 1년 내에 현금화할 자산으로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인데요. 이게 300%였던 것이 2020년 1분기에 597%가 60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보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이제 많은 상황이었고요. 7억짜리 집은 한 채 있는데 내 돈은 1억 있고 6억이 부채인 이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무 상태표를 확인을 해 본 겁니다. 보니까 이제 2019년도가 44기 말이었고요. 이제 2020년 1분기였죠. 근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더 적은 상황이었어요. 유동자산이 1조 775억 원인데 유동부채가 1조 7284억 원인 상황이었고 자본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결손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4조 5,662억 원이 발생해서 자본 잠식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다 까먹고 자본 총계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근데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좀 기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일단은 꾸준하게 늘긴 늘었어요. 그리고 원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 1분기까지를 보게 되면요. 자, 일단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이제 늘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높았던 겁니다. 원가율이.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운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화물 화역비가 발생하고 운송비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원가로 잡힐 건데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요. 2015년도부터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거의 100%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을 해도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 원가율이 100%를 넘어가는, 특히 2016년도에 111%였죠.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오히려 이제 기업이 손해 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 어쨌든 105%를 찍더니 2019년도에 매출 원가율이 100%, 2020년 1분기에는 94%까지 좀 떨어지고 있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에는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이런 식이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큰 폭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직접 확인하게 되면 이걸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매출 총이익을 보게 되면 자 43기 대비 44기에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45기 1분기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잖아요. 43기 대비 44기, 45기 1분기 어찌됐든 간에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큰 폭으로 개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단기 순손실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어쨌든 회사가 전체적으로 손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이 당시에 HMM에서는요, 이제 연구체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30년 만기 3호 연구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3조 2,800억 원을 이제 목표로 발행을 했는데, 연구체의 경우에는 일단 자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와 유사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경영 참여는 없고 실제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단 고배당 전략이 가능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연구체 발행에 성공을 한다면 이게 이제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연구체 발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이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이 비율 자체가 아마 요구체를 반영하게 되면 600%에 달했던 것이 이제 350%로 낮아지고요. 자, 유동 비율은 이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것이죠. 이것도 연구체가 반영되면 이제 100%가 넘어가는, 전체적인 재무 건전도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 당시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자산이라든가 부채가 큰 폭으로 좀 늘어나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자, 유동 자산도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자본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자체가 이제 9조에서 17조로, 그리고 이익 잉여금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HMM의 현금 흐름과 주요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2016년 12월 달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투자활동 플러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 자산 매각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부채를 갚고 있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자 마이너스 플러스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실제 뭐 자금을 어떤 식으로 뭐 증자를 한다라거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9년도에는 이제 영업 활동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하죠. 이후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 뭐 증자를 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상화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현금 흐름표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 패턴에 의한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 HMM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자,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플러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고요. 자, 2017년과 2018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였는데 자, 이것이 2019년도에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과 차입금이나 증자대금 가지고 회사의 어떤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2020년 1분기에 자,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을 가지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런 회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투자를 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HMM의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 지표를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도부터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도 100%가 되지 않았던 것이 2021년도에 이제 상배 퍼센트로 이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았는데 이게 이제 21배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안정성 지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 유동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2018년, 2019년도에 정말 좋지 않았죠. 부채 비율도 뭐 300%, 500%뭐 넘어가고 유동 비율도 100%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2020년을 거쳐서 2011년도에 좀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자, 순이익률, 에비타 마진율, ROE, ROA, ROIC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2019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이제 플러스로 개선돼서 큰 폭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영업이익률도 2020년도에 15%, 2021년도에 53%까지 이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도 뭐 2020년도에 이제 8.92%였던 것이 2021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용 관리까지 되면서 뭐 88%까지 늘어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HMM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엔 다시 이제 조정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는 각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요. 현재 그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고 과연 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자, 관심 있는 기업을 한 개 선택해 가지고 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네이버 페이증권 해당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현재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추정해 보고요. 만약에 나라면 그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해 보기 바랍니다.